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 메시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오간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파장. 결국 홍보수석이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재차 사과를 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이 모시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당사자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홍보수석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핵심 단어였을 것 같고 당대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과드린다라는 것과 프라이버시가 주요 또 키워드로 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의 대화라 하더라도 공개가 되는 순간 공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꼭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쨌든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제 불가능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권성동 당 직무대행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이 계속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영범 홍보수석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입장, 고충 멘트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의 관심과 꼭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멘트고요.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추가적인 입장은 없을까요? 필요 없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시면 예. 이 파장이 더 확대될 거고요. 이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수준으로, 다른 레벨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기에 추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옳고 지금 급한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철학이나 경제, 민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개월쯤 돼 가는데 이게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랄까 주요 이슈랄까 국정 과제랄까 이게 안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는 것도 그 부분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좀 황당합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섬뜩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의 지도자라는 부분들이요, 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내용적인 부분, 정책적인 마인드, 가치 철학도 필요하지만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 대다수가 인사 문제도 있지만 인사의 내용보다는 그 인사를 잘못된 거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을 통해서 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추측해 왔던 윤핵관들, 그리고 그 뒤에는 윤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고생했던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 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만 난무했는데 그건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당무에는 관심 없다. 당무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했던 말과 그 뒤에서 벌인 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을 썼지만 그렇죠. 저는 표리부동이라고 쓰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국민들은 태도를 봅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앞뒤가 좀 같아야만 신뢰를 하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궁색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덧붙이자면 예. 이걸 무슨 사생활 운운하는데요. 예. 본회의장에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공적 활동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비키니 사진 본 것도 프라이버시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장소. 그러니까 본인이 프라이버하게 지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 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은 공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을 해야 될 시기지 변명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 저는 좀 같은 생각하고 질문 차원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 이제 계속 되면 저는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봐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아마 거기에서 한 20%대까지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이 문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국정 정반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예. 한번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는 아니더라도 좀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지지율,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뿐 아니라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이제 좀 미심적인 시각들,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느냐,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만 지금 원내대표 되시고 세 번째니까요. 제일 처음에 건수완박 합의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사추천 논란이 있었고, 이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의 입지가 좁혀진 건 사실이고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사고로 규정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내대표의 거리 상황이 오면 또 다른 인사가 또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취 표명이나 무슨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기 전대를 기존부터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전대라 하더라도 당헌 예. 당규상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당헌 당규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직이 거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이 당헌 당규상의 규정을 그 뒷받침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만약에 권성동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최고위원회 최고득표자가 다시 직무대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출범 3개월 만에 당이 뒷받침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당내 비판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해야 될까요? 점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거의 이제 꽈락에 다다랐다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안정감을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준석 그 지금 대표랑에 대해서도 권선동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키는 척은 했지만 알고 보면은 이 분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아마 그게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을 운영하는 능력에서도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협치하는 부분 여기에서도 마이너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어떤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는 상당히 권선동 원내대표가 좋은 점수를 얻기에는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저는 뭐 당원당 위상 뭐 국민의힘 일이니까요. 네. 거기에 맞지 않아서 조기전대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정도 말하자면 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자체는 회복 불가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미 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실수들을 어물쩍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사안 자체가 그냥 가볍지는 않다. 그러면 뭐 어떤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시라는 겁니까? 사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거취 자체를 자연스럽게 당의 안정을 위해서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뭐 버틸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역시도 대통령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에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못 알아들었다고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섬, 이 여의도를 언급을 하면서 양두구역이다 뭐 이런 직격을 했습니다. 여의도라고 저희는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여의도라고 하면 이제 국회 정치권 내에 이런 의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연루된 거대 이슈에 입장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간의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로 볼 때도 SNS 정치나 언론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명분을 얻어가는 싸움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 당원권 정지 위에 장애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정치적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당 바깥에 있지만 당 대표로서 당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30을 주축으로 해서 자신의 이 강고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과 대립했던 일정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자기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런 뜻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안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당 내부에서 지금 청년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 과거의 비판적이었던 태도를 당내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내부 총질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는데 더 어렵다, 험로를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지적들이 표면화됐기 때문에 더 이준석 대표의 그 지지세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으십니까?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정한 명분을 준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를 입막음하기 위한 조치다, 혹은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정치적 그 전략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에게 명분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은 누구든지 간에 큰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그거 이슈의 한쪽 편을 잡고서 명분을 얻어간다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향후 행보가 지금까지 있었던 보름간의 행보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그러면 좀 더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이 말씀이시죠? 부분을 안고서 전국 전체를 관리해가는 지혜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에 강기훈이라는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또 파장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관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동명의 행정관이 있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을 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쓰다만 문자에 등장한 그 이름 하나를 통해서도 사실 당정의 기조가 좀 확인된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그 권선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메시지를 통해서 추측할 필요는 없고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로 봐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들이 되게 저희가 현명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강기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준석 대표 부분과 이준석 대표 자체를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 대표로 대통령이 규정을 하고 권선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이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팽식했잖아요.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지금 반격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트가 드러나면서 강기훈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이준석이 갖고 있는 청년 정치와 강기훈이 갖고 있는 청년 정치는 극명합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이 강기훈 씨가 극우 유튜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4.15 부정선거, 세월호에 대한 부정, 5.18에 대한 폄할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했던 극우 유튜브로 알려져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시작할 땐 본인은 극우 유튜버와의 이별을 해야 된다, 보수층은. 그래서 중도 확장 전략, 서진 정책, 예. 호남으로 가자. 그래서 아예 다른데 제가 강기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선동 원내대표 입에 그리고 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은요. 제가 봐서는 이 현 정부가 극우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대체제로 쓸 생각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을 버리고 우리의 성향과 맞고 그러니까 우리 내 말 잘 듣고 나에 반대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이런 청년을 데려다가 잘 이렇게 키워서 청년 정치에 하나 표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추후에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강기훈 씨가 지금 뭐 동명이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보도 내용을 봤더니 이 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용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인사 채용 전에 용산 집무실에 와서 벌써 근무를 했다고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들이 왜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극우 유튜버가 그렇게 절실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이 말하자면 여의도의 젊은 정치의 아이콘을 대체할 만큼의 본인들의 현 정부가 판단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보면서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은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서 대변인의 추측 들어봤고요. 한편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바로 국민 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이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아마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전형적인 저는 직권남용 행태가 아닌가. 국민의힘 손석준 의원, 윤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직설적인 좀 질문을 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퇴를 좀 압박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임기가 남았지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법을 거슬러서 갈 수는 없죠.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은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송석준 의원이 정무위에서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의도가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저런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존경한다 안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제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들, 정파성이라든가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이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니까 뭐 국민권익위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 전 정권 새로운 정권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의견을 내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기한 내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거를 강압을 하면 그거는 직권남용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원사들은 아무리 면책이 있는 상임위원회라 하더라도 저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존경을 강요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십자가 밟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이 정말 부적절했고요. 예. 전현희 위원장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전 정권에 대해서 인사가 눈에 가시더라 하더라도 법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그 법치를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걸 거슬린다면 블랙리스트 조사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상가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항상 기관장 사퇴와 관련한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그거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이 자꾸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권과 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같이 가자.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면 이런 반복되는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 없지 않겠냐 해서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부터는 임기를 같이 하게 되면 예. 정권이 끝나면 공공기관도 동시에 이제 퇴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부에 맞게끔.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하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지 않고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감정 싸움이나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일단 개선을 해놓고 나서 또 정권 내에서 좀 불필요한 사람들은 설득을 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해주고 나서 어떤 자리 부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로 사흘간 있었던 대정부 질문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여야가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사흘간 쭉 보셨을 겁니다. 총평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새로운 이슈가 없는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이슈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성 비판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세제 문제나 외교안보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긴급한 민생과 관련된 뭐 부동산, 세제, 무슨 환율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돋보이지 않았고요. 외교안보 이슈도 뭐 이렇게 국민의 눈에 띈 게 없었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지나갔다 3일 동안 지나갔다 봐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나 추궁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더 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완패했다라는 자평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건인 줄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이게 어렵게 만들어졌잖아요. 좀 더 준비되고 또 좀 더 국민 체감적이고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국민들 삶을 챙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략적인 거 말고요. 예, 총평 한번 해주시죠. 좀 답답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이 답답했습니까? 공격도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한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주제 자체가 민생보다는 정쟁 쪽에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현 정부 들어서 민생을 많이 던졌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의 대정부 질문이 됐으면 국민의 삶에 조금 더 가까운 요점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텐데 처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인사 부분도 잘못됐었고 그다음에 북한 이슈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펼쳐놓다 보니까 그 문제점으로만 계속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찰국 설치 부분에 있어서의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는 좀 먼 얘기들로 이 귀중한 시간을 좀 허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답답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눈에 띄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이상민 장관한테 이탄희 의원이 얘기를 했던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기업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노동자의 잘못만 들여다보느냐, 형평성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상민 장관께서도 나름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민생에 좀 가까운 지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아쉽게도 이 벌려진 현 정부에서 벌여놓은 정쟁을 수습하고 질답을 하는 좀 소모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처음이라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대통령은 처음이라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출근길 문답에서의 답변을 지적을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시나 못 해먹겠다 이런 발언 하지 않았냐,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감쌌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이런 상황에 고인을 표현을 하는 비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하고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소환을 하는 게 맞지 않죠, 예의상. 아마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누구든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무상의 어려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충, 현직 대통령이든 전임 대통령이든 간에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좀 지나친 표현이 나온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예. 바로 의견 듣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언제까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탓하기에도 모자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끄집어낸다는 게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이라 힘들면 좀 귀를 열고요.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들어서 처음이니까 좀 배우는 자세로 그럼 하시든지요. 그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멋대로 하시면서 처음이라 힘들다? 그거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국민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리고 야당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는 가장 늦은 정부가 될 겁니다. 민주당 만나지도 않잖아요.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처음이니까 전 정권에서 경험 있던 야당과 뭘 논의를 해서 바꿀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근데 그냥 고집만 피우고 있잖아요. 문자나 보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제가 옆에서 잘 보필해서 그런 일들이 힘든 부분들을 덜어드리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 예비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8명의 후보 나와 있고 거기서 3명이 이제 본선으로 올라갑니다. 어대명이라는 기조가 있고 나머지 2명이 누가 될까가 관심이 가장 큰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1시에 시작을 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한 5시 넘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누굴 찍을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어대명이란 말을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력 주자가 한 명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큰 어떤 구도 변화들이 없었어요. 일주일 10일 새에 등록하고 나서 뭐 세대 교체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인기 투표 수준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러면 뭐 여론조사 사계 흐름이 좀 반영이 크게 될 것 같다. 뭐 저희가 이런 좀 겁니까? 추측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축으로 해서 일부 이제 중앙위원과 어떤 이런 조직 세력이 조금 규합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근데 중앙위원이 70%나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중앙위원회 자체가요. 뭔가 대놓고 도와주지 않으면 다 만나면 다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공개적으로 지지선을 한다거나 어떤 누구를 특정인을 해서 뭔가 포스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큰 축에서 인기 투표 방식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관전 포인트는 뭐 간단합니다. 의뢰명이고요. 예. 첫 번째 뭐 컷오프에서 이재명 후보 의원이 탈락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위원은 아마도 제가 볼 때 비명이나 친문 진영의 세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명 친문을 대표하는 주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30%에서 대국민 인지도, 인기도가 높은 사람이 후보가 누구인지. 누구냐. 그거 세 개입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대충 그렇게 압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